자, 다음의 분류는 수면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계획들은 매우 훌륭하고 계획들은 매우 구조적입니다. 여기 이제 제시하는 정신건강증진체계, 의료 공공성 확보, 현장식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모두 다 필요한 과제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 필요한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이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들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더 커져서는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은 다 아직까지는 그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획 단계의 정책들이고 또 이해 한계자가 매우 복잡한 정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정책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 정책들이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체계는 전 국민이 관심사입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다시 이러한 질병 역학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정신건강증진체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책도 많이 제안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련된 연구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8년과 19년에 비교를 하면. 그리고 이 예산표를 보시면 상당 부분에 보시면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시설과 인프라 개선, 시설을 늘리는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시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이 얼마나의 운영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서비스 전달 체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서비스 제공 모형이 얼마나 구체화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분야가 전체 보건의료 예산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WHO 정신건강 아틀라스라는 발표 자료에 보면 고소득 국가의 평균은 한 5%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2017년 대비 2018년에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18년 대비 19년에 예산 증가율이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수호자 중심의 어떤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들은 상당히 지역사회 안에서 기타 민간 자원들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급성, 응급, 만성기에 따라서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시설의 유형에서도 재활을 위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입원을 시켜야 되는 환자들에서는 입원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1차 의료 단계에서 받으려면 또 1차 의료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충족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연계도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려면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전달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구축 무역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는 사실 정말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재정에 담겨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광주에서 지역 단위 어떤 서비스 개발 그 모형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돼서 19년도 예산에 다른 쪽으로 그런 모형들을 확장하겠다라고 제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인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얘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료 공공성 확보입니다. 저희 보장성 강화라든지 건강보험의 어떤 영리 추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공공의료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서 있다면 이런 우려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공공의료의 인프라라든지 공공성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워딩들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발전 종합정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안에 보시면 이 파란색 문형 안에 있는 내용이 주요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의 범위를 기존의 시장 실패에 의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거의 투자하지 않은 영역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 서비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필수 의료 범위를 좀 확대했고 이 필수 의료 범위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역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좋은 정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직은 이게 18년 10월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의료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보면
국립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국립과 공공의료기관 자원이 없는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왔을 때 민간의료기관 공공기관에게 동일한 지원을 재정 지원과 관리를 통제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실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병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보건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행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지자체와 관련된 건 다시 또 행자부나 기타 부처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내부의 정책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함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성에 비례하게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은 전달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공급자가 있어서 공급자들끼리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환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연속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계를 해야지 사실은 중복적인 서비스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가장 큰 축은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은 1차 의료입니다. 1차 의료의 기능이 서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핵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의료 협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편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급자와의 협력 구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공급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적정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이것들이 실현 단계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보장성과 관련 적정 보상을 위한 예정비가 중단된 상황이고 또 이러한 적정 보상이라는 건 사실 보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원에 다시 역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수가가 있는 곳에 병상이 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하고 같이 또 연관을 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적정 수가 보상 안에서의 틀름한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중심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제공의 어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가 개표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금은 양적인 보상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을 차등화하는 접근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기능별 인프라 확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서비스 간의 연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는 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늘린다든지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든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데 먼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꿰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달 체계는 정말 우리가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규제적인 접근으로 전달 체계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공급자들은 민간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전략적 정책으로 전달 체계를 개선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혁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의료혁신이라는 말을 하면 잘못하면 영리화라는 걸로도 연결을 하시는데 사실 공적 서비스 안에서 혁신이 없으면 공적 서비스는 효율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혁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이라는 부분이 많이 인용이 돼서 이 혁신 자체를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공적 서비스 안에서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가능하면 지금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서비스나 보건 서비스, 또 1차 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련 서비스에서 포괄적 보상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에는 IT 기술을 결합하는 전달 체계 서비스들을 좀 많이 강히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은 서비스 모형 안에서 융합이 되어야 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산업발전 선택의 주성은 결과적으로 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민간 부분의 어떤 보건산업의 육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연구중심병원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안에서 중개나 인성연구를 좀 활성화해서 이 연구중심병원에서 조금 더 많이 시범적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그 산업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